아울크루크 다리에서 생긴 일. 앰브로스 비어스. 1890년대 출간된 단편소설 아울크루크 다리에서 생긴 일은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한 민간인의 죽음의 순간을 초자연적으로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다른 작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이 있습니다. 지은이 앰브로스 비어스는 남북 전쟁에 참전한 후 기자와 비평가로 활동을 했고요. 죽음과 공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냉소적인 단편들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텔레파시 등 초자연적 소재를 다룬 소재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는 1914년 1월 멕시코에서 실종이 됐고 그의 사망 경위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울크루크 다리에서 생긴 일은 영화로도 각색이 돼서 칸 영화제 단편 부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줄게요. 한 남자가 엘라베마주 북부의 철교 위에서 6m 아래 급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자의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다. 밧줄은 남자의 머리 위 튼튼한 십자가형 지지대에 묶인 채 느슨한 밧줄은 그의 무릎 높이까지 떨어져 있었다. 철도 레일을 받쳐주는 침목 위에는 넓은 판자를 딛고 사형 집행인 2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북군 병사였으며 그들을 지휘하는 상사가 함께 서 있었다. 임시 판자와 조금 간격을 두고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무장을 한 채 서 있었다. 철교 다리 양쪽 끝에는 소총을 든 보초 2명이 왼쪽 어깨에는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망치를 든 양팔은 가슴 앞으로 팔짱을 끼고는 경직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었다. 이 2명의 보초는 다리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 보였고 다만 다리 양쪽 끝에서 통행을 막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보초벽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철도는 90m 정도 숲으로 곱게 뻗어 있다가 굽어지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틀림없이 그곳에는 군용 전초지가 있을 것이다. 군 기지가 있는 맞은편 뚝은 탁 트인 지대로 완만한 경사면에는 수직으로 세워 만든 방어막이 있었고 구멍 사이로 소총과 대포 총구가 돌출되어 다리를 겨누고 있었다. 다리와 기지 중간쯤에 구경꾼들, 그러니까 보병 1개 중대가 열중시어 자세를 하고 있었다. 보병들의 소총 개머리판은 아래로 향하고 총구는 하늘을 향해 오른쪽 어깨로 약간 기울어진 자세였다. 보병대열 오른쪽에 있는 한 중이의 칼끝이 땅을 향해 있었고 왼손은 오른손 위에 포개져 있었다. 다리 중앙에 있는 4명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보추병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다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강뚱만을 주시하는 보초병은 마치 다리를 장식하기 위해 세워놓은 동상 같았다. 중사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서서 부하들의 작업을 지켜볼 뿐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상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그 명령을 따라야 하며 침묵과 복종이 곧 군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교수형에 처한 사람은 35살쯤 되어 보였다. 겉모습으로 보아 그는 민간인 농장주 같아 보였다. 오똑한 코, 확고한 입, 넓은 이마, 길고 검은 머리는 귀 뒤로 넘겨 빗질이 되어 프로코트 귀까지 흘러내린 잘생긴 남자였다.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지만 구렛나룻은 없었다. 그의 눈은 크고 짙은 회색이었는데 목에 교수형 밧줄을 건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온화한 눈빛이었다. 그는 분명 범죄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군대의 군법에는 교수형에 처하는 사람의 부류에 예외가 없었다.
따라서 점잖은 신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처형 준비가 끝나자 2명의 병사가 각자 딛고 서 있던 판자를 치우고 옆으로 비켜섰다. 상사는 대위 쪽으로 경례를 하더니 장교 바로 뒤로가 자리를 잡고 섰다. 그리고 대위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사형수와 상사는 걸쳐진 판자 양쪽 끝에 서 있게 됐다. 사형수가 서 있는 곳은 판자 끝에 거의 4분의 1 지점이었다. 이 판자는 대위의 무게로 버티고 있었지만 방금 전 그 자리로 상사가 옮긴 것이다. 대위가 신호를 주면 상사가 옆으로 비켜서고 발판이 기울어지면 사형수는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다. 교수형을 당할 남자는 퍽이나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얼굴을 덮지도 눈 가리게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불안한 듯 사형대 발판을 바라보다가 발 아래서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물살을 응시했다. 춤을 추듯 나뭇가지 하나가 천천히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갔다. 참 느리게도 흘러가네. 물살 참 느리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이른 아침에 떠오른 햇살에 금빛으로 물든 물결, 시냇물을 따라 조금 떨어진 강둑에 내려앉은 안개, 요새들과 병사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리고 새롭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멀리서 대장장이가 내려치는 해머처럼 날카롭고 또렷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귓전에 울려 퍼졌다. 남자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헤아릴 수 없이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것인지 그 소리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천천히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남자는 점점 초조한 마음으로 다음 소리를 기다렸다. 침묵의 간격은 점점 길어졌고 기다림의 공백으로 미칠 것만 같았다. 들려오는 소리의 횟수가 젖어들수록 그 강도는 세지고 날카로워졌다.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가 들은 소리는 자신의 손목시계에서 째깍거리는 소리였다. 남자는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발 아래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목에 걸린 밧줄을 집어던지고 강물로 뛰어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총알을 피해 헤엄을 쳐서 강둑 위로 올라가 숲으로 도망쳐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내 집은 아직 안전한 곳에 있고 아내와 아이들은 적들의 경계 너머에 있으니까. 죽음을 앞둔 남자의 뇌리에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대위가 상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상사는 발판에서 비켜섰다. 페이튼 파커는 매우 존경받는 엘라베마 가문의 유복한 농장주였다. 그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참여해 남부의 대의 명분을 지지했다.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그는 용맹한 군인이 될 수 없었으며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한껏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다. 그는 남부군을 위해 전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도왔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무렵 파커와 아내가 집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데 회색 옷을 입은 군인이 다가와서 물을 한 잔 달라고 요청을 했다. 파커 부인은 그를 도울 수 있음에 기뻐하며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파커는 그 군인에게 다가가 전방에 궁금한 소식을 물었다. 군인들이 철길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말했다. 또 다른 진격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아울 크리크 다리까지 와서 주변을 정리하고 북쪽 뚝에 방책을 세웠습니다. 곳곳에 초소를 세우고 철로와 철교 터널에 얼씬거리거나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직결 처형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그 선언문을 직접 봤어요. 아울 크리크 다리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파커가 물었다. 50km 정도 됩니다. 다리 이쪽에는 군대가 없습니까? 800m쯤 떨어진 곳에 초소 하나와 보초병 한 명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민간인이든 학생이든 누군가 보초병을 따돌린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파커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군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달 전에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온 나무들이 다리 방파제에 막혀서 쌓여 있더군요. 지금쯤 바싹 말라서 불쏘시개처럼 잘 탈 겁니다. 파커 부인은 물을 가져왔고 군인은 목을 축였다. 그리고는 부인과 남편에게 예의를 다해 감사 표시를 하고 말을 타고 그곳을 떠났다. 1시간 후 해가 질 무렵 군인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북쪽 방향을 향해 내달렸다. 그는 북군의 정찰병이었던 것이다. 페이튼 파커가 곧장 다리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는 의식을 잃었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 그때 그는 목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과 숨막힘으로 인해 깨어났다. 목에서 시작된 고통은 그의 몸과 팔, 다리로 뻗어나갔다. 고통은 혈관을 타고 빠른 간격으로 그의 온몸을 두들겨 패는 것만 같았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언가로 가득 찬 듯 꽉 막힌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지적인 기능은 이미 마비되었으며 오로지 고통만 느낄 뿐이었다. 그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실체 없는 구름 속에 감싸여 불타는 고통 속에서 그는 거대한 추처럼 흔들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끔찍하게 첨벙거리는 요란한 물소리와 함께 주변의 빛이 위로 솟구쳐 올랐다. 무시무시한 굉음이 귓가에 울려 퍼지면서 차갑고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의식이 돌아왔다. 그는 밧줄이 끊어져 강물로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목에 걸린 밧줄이 목구멍을 막는 바람에 다행히 폐에 물이 들어가진 않았다. 교수형이 아니라 강에 빠져 죽다니. 남자는 이런 상황이 우습게 여겨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한 줄기 빛을 바라보았다. 수면에 닿기엔 너무 멀리 있겠지. 그는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빛이 밝아지더니 그의 몸이 수면을 향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파커는 편안해지면서도 불편했다. 교수형을 당했는데 익사해 죽다니. 하지만 난 총에 맞아 죽고 싶지 않아. 그건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는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손목에 전해지는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손에 묶인 밧줄을 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고개사의 묘기를 보는 구경꾼처럼 자신의 손놀림을 주시했다. 얼마나 대단한 노력인가. 얼마나 초인적인 힘인가. 참으로 좋은 시도로군. 브라보. 손을 묶고 있는 밧줄의 끈이 풀어졌다. 자유로워진 팔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위로 떠올랐다. 점점 빛을 향해 헤엄치는 팔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목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겨 물속에 휙 내던졌다. 밧줄은 마치 물뱀과 비슷한 모양으로 떠내려갔다. 이리 와! 이리 와! 그는 속으로 자신의 손을 향해 외쳤다. 목에서 밧줄이 풀린 뒤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목이 아파 죽을 것 같았다. 희미하게 뛰고 있는 심장은 이제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팔은 그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것은 빠르고 격렬하게 물살을 가르더니 수면 위로 몸을 밀어냈다. 머리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햇빛에 눈이 부셨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 가슴을 팽창시키며 그는 비명을 지르듯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의 육체적인 감각이 모두 되살아났다. 감각은 초자연적으로 예민해져 있었다. 인체 장기들의 끔찍한 혼란이 있어서였는지 그의 감각은 고양되고 정제되어 이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얼굴에 부딪히는 잔물결을 느꼈고 매번 다르게 들려오는 물소리마저 구분할 수 있었다. 강둑 너머 숲으로 시선을 돌리자 각각의 나무에 나뭇잎과 미세한 잎사귀의 줄무늬까지 보였다. 심지어 수많은 곤충들까지 보였는데 메뚜기, 형형색색의 날벌레, 가지마다 거미줄을 뻗고 있는 회색 거미도 보였다. 그는 100만 개의 풀잎 위에 이슬방울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에서 춤추는 각다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잠자리의 날갯짓 소리, 물거미의 다리짓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다. 그는 강을 내려다보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세상이 그를 축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그는 다리와 요새, 다리 위의 군인들, 대위, 상사, 2명의 병사 등 사형 집행자들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남자를 향해 소리 지르며 손짓했다. 대위는 권총을 뽑아들었지만 발사하지는 않았다. 다른 군인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괴하고 끔찍했으며 거인 같았다. 갑자기 날카로운 총성이 들렸다. 남자의 머리 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총알이 떨어지며 물방울이 얼굴에 튕겼다. 이어 2번째 총성이 들리더니 보조 한 명이 들고 있던 소총의 총구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파커는 다리 위에서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눈 병사의 눈을 보았다. 회색 눈동자였다. 파커는 유능한 명사수는 예리한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는 언젠가 읽은 책의 내용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병사는 그를 맞추지 못했다. 소용돌이에 휩싸여 파커의 몸이 반쯤 돌아가 다시 맞은편 뚝의 숲을 바라보게 됐다. 단조롭게 맑고 높은 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워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남자는 군인은 아니었지만 낮고 근엄한 그 소리는 고압적이면서도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흡입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하게 차분한 어조로 사람들 마음에 평정심을 불어넣으면서도 정확한 간격으로 잔인한 말을 쏟아냈다. 중대 차렷! 어깨, 팔, 준비! 조준, 발사! 파커는 최대한 깊이 잠수했다. 나야가라 폭포처럼 물소리가 으르릉거렸고 여전히 사격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납작해진 총알이 천천히 물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중 몇 개가 얼굴과 손에 닿았다가는 이내 가라앉았다. 그중 하나는 옷깃과 목 사이에 끼었는데 불쾌할 정도로 따뜻했다. 그는 그것을 털어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안전할 만큼 하류로 떠내려와 있었다. 병사들은 재장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총열로부터 칼을 꺼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린 후 총열에 다시 꽂아 넣었다. 햇살을 받아 칼이 한 번에 번뜩였다. 2명의 보초병이 총을 쏘았지만 헛된 사격이었다. 쫓기는 남자는 이 광경을 어깨 너머로 보았다.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헤엄을 쳤다. 그의 뇌는 팔과 다리만큼 활력이 넘쳤다.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생각했다. 저들은 2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일제 사격은 피하기 수월하니 개별 사격 명령을 내리겠지. 그럼 이제 어쩐다. 신이여,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그 총알을 모두 피할 수는 없어요.
남자가 있는 곳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 소름 끼치게 물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요란한 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이내 강물 깊숙한 곳까지 뒤흔드는 폭발 소리와 함께 물기둥이 남자를 덮쳤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이 막혔다. 대포를 쏜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피하려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을 때 공중에서 무언가 슈 하는 소리와 함께 발포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저 너머 숲속 나뭇가지들을 박살냈다. 이번엔 또 다른 걸 시도하겠지? 포도탄을 쏠 거야. 대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 포성은 너무 늦어. 연기를 보고 판단해야지. 정말이지 훌륭한 무기야. 갑자기 그의 몸이 팽이처럼 빙그르르 도는 것을 느꼈다. 물도 둑도 숲도 멀리 떨어진 다리 위의 사람들도 모두 뒤섞이더니 흐려졌다. 모든 사물이 한 가지 색깔로 보였다. 남자는 소용돌이에 휩쓸려 현기증이 나면서 토할 지경이었다. 잠시 후 그는 발밑에 자갈이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다행히도 남쪽 뚝에 있는 자갈밭으로 적들로부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돌출된 뚝 뒤편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남자는 정신을 차리자 기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손을 모래에 파묻어 한 움큼 쥐어 자신의 몸 위로 뿌리며 소리내어 축복했다. 하늘에 흩날리는 모래알이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처럼 보였다. 그는 모래알보다 더 아름다운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뚝 위에 나무들이 거대한 식물원을 이루고 있었고 남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꽃향기를 들이마셨다. 나무들 사이로 장밋빛 빛이 반짝였고 그 나뭇가지에서 만들어내는 소리는 마치 하프 음악처럼 들려왔다. 다시 붙잡히기 전에 오래도록 이 황홀한 순간을 느끼고 싶었다. 남자는 머리 위 높은 나뭇가지 사이로 윙 거리는 소리와 함께 포도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났다. 당황한 포병이 무작위로 쏘아대고 있었다. 남자는 벌떡 일어나 경사진 강둑을 뛰어올라 숲으로 뛰어들어갔다. 남자는 온종일 태양을 가이드 삼아 걷고 또 걸었다. 숲은 끝이 없는 것만 같았다. 나무꾼이 만들어 놓은 길조차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황량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곳은 아주 묘한 곳이었다. 해질 무렵 그는 발이 아프고 배가 고파왔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침내 남자는 자신이 가는 길이 올바른 방향임을 알게 되는 길을 발견했다. 도시의 도로처럼 넓고 쭉 뻗어 있었지만 사람이 다닌 흔적은 없는 것 같았다. 주위 어딜 둘러보아도 집이나 들판은 없었다. 개 짖는 소리나 사람이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검은 나무들만이 직선으로 서 있었다. 마치 수평선 위에 원근법을 나타내는 도표와도 같았다. 머리 위에는 울창한 숲 틈새 사이로 기이한 별자리를 이룬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남자는 그 별들이 은밀하고 악의스러운 순서로 배열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양쪽의 나무숲에는 특이한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남자는 목에 통증을 느꼈고 손을 들어보니 끔찍할 정도로 손이 부어 있었다. 손목은 밧줄에 묶인 검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섰고 눈을 제대로 감을 수도 없었다. 그의 혀는 갈증으로 타오르는 것 같아 차가운 공기 속에 식히기 위해 혀를 내밀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풀밭은 카펫을 깔아놓은 듯 부드러웠는데 그의 발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계속 걸었다. 걷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눈앞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남자는 자신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떠날 때와 똑같았다. 아침 햇살에 모든 풍경이 밝게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는 밤새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이 틀림없다.
대문을 열고 넓은 흰색 길을 지나갈 때 바람에 휘날리는 아내의 옷을 보았다. 산뜻하고 침착하고 상냥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남자를 맞이하기 위해 계단에서 내려온다. 계단 아래서 아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쁜 미소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며 서 있다. 아, 아내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남자는 팔을 뻗어 아내를 안으려는 순간 그의 목덜미에 전해지는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다. 주위가 온통 하얗게 번쩍이더니 곧 그를 짓누르는 어둠과 침묵이 이어졌다. 페이튼 파커는 죽었다. 그의 시체는 목이 부러진 채 아울 크리크 다리 아래에서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다.